자, 이번 영상에서는 딕셔너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딕셔너리라는 컨테이너 자료형은 키와 값의 순서상을 갖는 그런 복합 자료형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다뤘던 리스트나 튜플처럼 순서에 따라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키에 해당하는 값을 짝지어서 저장을 하는 그런 구조이죠. 딕셔너리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것처럼 마치 사전에서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유지하는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저장 순서를 유지하지 않는 대신에 이런 딕셔너리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할 때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위 키라는 값은 내가 딕셔너리 안에 저장한 값을 접근해 오기 위한 하나의 열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딕셔너리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수학에서 집합 표시를 나타내는 중괄호 안에 키와 값들을 콜론으로 구분을 해가지고서 각각 값을 나열해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키도 값도 모두 다 정수일 수도 있고 문자열일 수도 있어요. 내가 현재 딕셔너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키를 정수로 둘지 문자열로 둘지는 각자 프로그래머가 상황에 맞춰 선택을 해주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A라는 딕셔너리는 스프링이라는 영문자 문자열이 하나의 키 값이 되는 것이고 봄이라는 한글 문자열이 값이 되어져서 스프링이라는 키를 통해 봄이라는 한글 값을 얻어낼 수 있는데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위 영어 사전처럼 영어 단어를 찾으면 그에 대한 해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 이런 구조를 딕셔너리라는 사전이라는 구조로 표현하기도 해요. B라는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현재 VIP, 골드, 일반이라는 세 개의 문자열을 각각 숫자 1, 2, 3이라는 키값에 할당을 했습니다. 키값을 숫자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숫자들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VIP를 100이라고 두고 골드를 20이라고 두고 일반을 0으로 둔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저장한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키에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느냐만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자료 구조인 것입니다. 자, 이런 딕셔너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선언을 통해 딕셔너리를 먼저 생성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딕셔너리를 생성을 할 때 주의할 점은 키 값은 반드시 내가 저장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식별자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서로 다른 값에 대해서 같은 키 값을 저장을 하게 되어지면 이때는 두 키 중에 어느 하나가 임의적으로 무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쓴 것이 무시가 됐든 나중에 쓴 것이 무시가 되어지든 그건 알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 딕셔너리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처음 게 무시될 수도 있고 뒤에 게 무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키 값은 절대 중복된 값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두고 그렇다 보면 내가 사용하는 딕셔너리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이름의 키값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아래쪽에 있는 in이라는 키워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A라는 딕셔너리 안에 name이라는 키값이 있느냐 또 이메일이라는 키값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참 거짓으로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리스트에서는 리스트 안에 해당하는 요소의 값이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할 때 in 키워드가 사용됐었죠. 딕셔너리에서는 키 값을 조회할 때 사용한다 라고 정리를 해둡시다. 딕셔너리에서 키라는 것은 그 딕셔너리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얻기 위한 하나의 열쇠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키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키 값을 통해 딕셔너리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접근하는 방법은 다시 두 가지 방법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get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리스트처럼 이 네모 가로 이 첨자 연산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get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때에는 그 현재 grade라는 딕셔너리에
pay라는 키에 대한 값을 얻어와라 라는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것과 동일한 연산이 grade라는 딕셔너리에 대해서 네모가로 써주고, 리스트나 튜플에서는 여기서 내가 접근할 데이터의 순번을 써주었지만 딕셔너리에서는 키에 대한 값을, 그게 숫자가 됐던 문자일이 됐던 키 값을 써주게 되면 그 키에 대한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개가 오면 100% 동일하냐? 그건 아니겠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get이라는 메서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키 값을 지정하게 되어지면 아무런 내용도 발언값 없이 그냥 조용히 잘 끝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네모 첨자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 키가 유효하지 않은 키 값이다 라고 하면 프로그램적으로 오류가 발생한다 라는 것입니다. 파이썬에서 뒤에 가서 보면 예외 처리라는 걸 통해서 프로그램 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것들을 적절하게 핸들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번 학기에 그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get 메서드를 사용할 때에는 반환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서 유효한 키 값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모 첨자 연산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앞서서 봤던 in 키워드를 통해서 이 키 값이 유효한지 먼저 확인하고 유효한 경우에 한해서만 첨자 연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조건문을 하나 추가해주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자, 이런 딕셔너리에다가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append 메서드 사용했었죠. 튜플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현재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이 첨자 연산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키 값으로 어떤 값을 추가해라 라는 형태를 취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의 요소들을 참조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get 메서드 쓰는 게 편한데, 이렇게 요소를 추가하거나 혹은 요소를 삭제하는 행위들을 할 때 이 네모가로로 표현되어지는 첨자 연산들을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첨자 연산을 통해 접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특징들이 무엇인가, 또 주의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가를 좀 잘 정리를 해둡시다. 특히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 때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append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했고, 유효하지 않은 첨자를 가지고서 값을 할당하는 것이 거부되었었는데, 딕셔너리는 유효하지 않는 키 값을 이용한 첨자 연산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일을 수행을 해준다 라는 차이점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기 바래요. 자, 따라서 이 예제를 보면 A라는 딕셔너리에는 1이라는 키 값으로 문자 A를 저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2라는 키 값에다가 B라는 데이터를 저장해라 라는 구문이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A라는 딕셔너리의 내용은 이제 1이라는 키 값과 2라는 키 값을 가지고서 각각 A라는 데이터와 B라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첨자 연산을 수행을 하는데 그 키 값이 이미 존재하는 키 값이다 라고 하면 해당하는 키에 대한 기존의 value 값들을 수정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고, del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는 특정 키에 대한 요소의 값을 딕셔너리로부터 삭제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 봐두기 바랍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해봅시다. 학생이라는 딕셔너리를 하나 추가해 보려고 해요. 현재 이름이 홍길동이고 키가 180.5cm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또 하나 일지매라는 학생이 있고 이 학생은 175.8이다. 그 다음에 이지매라는 학생이 있고 이 학생은 165.5이다. 이런 형태로 각 학생들에 대한 이름을 키 값으로 해서 학생들의 키들을 저장을 해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현재 딕셔너리 내의 특정 요소를 접근을 할 때 우리는 딕셔너리 이름에다가 네모 괄호를 통한 첨자 연산을 수행을 하되 리스트나 튜플처럼 현재 데이터의 순번에 따라서가 아니라, 즉 얘가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접근할 데이터에 연관되어진 키 값을, 열쇠 값을 써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180.5라는 값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홍길동이라는 키값을 부여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키값을 전달을 해주면 현재 스터드라는 딕셔너리에 저장되어진 데이터들 중에서 홍길동이라는 키와 연관되어진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180.5라는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항상 딕셔너리 안에 나열되어진 데이터 중에서 콜론 앞에 쓰여진 것이 키 값이 되는 것이고 열쇠 값이 되는 것이고, 그 열쇠 값과 연관되어진 데이터 값이 이 콜론 다음에 나오는 값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180.5라는 값을 가지고서 홍길동이라는 내용을 찾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std라는 딕셔너리에서 제공되고 있는 get이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도 역시 데이터를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 get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는 역시 함수의 인수로 내가 접근할 키에 해당하는 값을 전달을 해주게 되어지면, 즉 홍길동이라는 키 열쇠 값으로 저장되어진 데이터를 가져다줘 라고 호출을 해주게 되어지면 역시 똑같이 180.5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std라는 딕셔너리로부터 이제 네모 가로를 통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 이찬수라는 키 값으로 딕셔너리로부터 값을 얻어와라 라고 하면 이찬수라는 키가 없으니까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면에 std.get 하기를 이찬수라는 키 값으로 값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 값이 없는 경우에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에요.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 하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네모 괄호에 대한 첨자 연산보다는 get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해 보일 수는 있을 것이에요. 자, 다만 딕셔너리와 관련되어지는 다른 연산에서 이 네모 괄호에 해당하는 첨자 연산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의 값을 수정하는 일을 하거나 추가하는 일에 주로 이 첨자 연산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봅시다. std라는 부분에 홍길동의 키 값을 알고 봤더니 150.5cm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존의 키 값을 이용을 해서 내용을 수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 혹은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std 네모가로 이찬수라는, 자, 분명히 이찬수라는 키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새로운 값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제 딕셔너리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지메라는 키 값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자, 0번, 1번, 2번이라는 데이터를 삭제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키 값을 이용을 해줘야 한다라는 점을 명심을 해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del 하기를 현재 std라는 딕셔너리에 이지메라는 키 값을 갖고 있는 요소를 삭제해라 라고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해당하는 키 값을 갖는 데이터가 삭제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보면 딕셔너리에서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거나 혹은 기존의 요소를 수정하거나 혹은 기존의 요소를 삭제할 때에는 모두 다 딕셔너리 이름 다음에 네모가로, 즉 첨자 연산을 이용을 해서 내가 처리할 요소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다만 리스트나 튜플과 다르게 단지 순번이 아니라 내가 딕셔너리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키, 즉 열쇠에 대한 값을 지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만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이 예제에서는 현재 키 값이 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리스트처럼 어떤 순번을 전달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것이 순번 아닌 거죠. 1이라는 정수의 키 값을 갖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라 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딕셔너리에서 특정 요소를 접근한다 라고 했을 때에도 여전히 네모 가로를 통한 접근이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이 경우 존재하지 않는 키인 경우에 오류가 발생할 것이니까 반드시 그 키가 유효한 키 값인지를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할 것이고, 존재하지 않은 키로 접근하는 경우도 오류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get이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점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특정 요소를 수정하고자 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키값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땐 수정이 아니라 추가가 되어지겠죠. 딕셔너리를 이용하면서 리스트의 경우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딕셔너리라는 것도 하나의 데이터의 묶음이다 보니까 리스트나 튜플처럼 반복문과 함께 사용되어지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소위 키의 목록들을 얻어내는 방법이나 혹은 값의 목록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딕셔너리에서 keys라는 혹은 values라는 메서드를 추가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어떤 딕셔너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딕셔너리로부터 keys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주게 되어지면 키들만의 목록을 하나 전달을 해주게 되어져요. 물론 그 키들의 목록을 우리가 사용하는 리스트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리스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볼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더불어서 단지 값들만 뽑아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values라는 메서드를 활용을 해볼 수 있고, 역시 values라는 메서드가 반환하는 것은 딕셔너리의 값들이다라는 일종의 리스트 비슷한 형태가 제공이 되어져서 그것을 리스트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역시 리스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변환해 주게 되면 그저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value들, 값들만을 가지고 하나의 목록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반복문하고 같이 연동을 해볼게요. 딕셔너리 역시 어떤 제한된 개수의 데이터들의 묶음이다 보니까 for 반복문하고 같이 사용을 해볼 수 있겠죠. for 반복문을 통해서 for 반복하기를 하나의 값들을 얻어낼 거예요. 어디서부터 얻어낼 것이냐? 현재 stud라는 딕셔너리로부터 얻어내자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얻어낸 값을 그냥 단순하게 화면에 출력해 보도록 한다면 무엇이 출력될지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수행되어진 결과를 보면 홍길동 일짐의 이찬수라는 현재 딕셔너리에 포함되어진 키 값들만이 출력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 구문은 다음과 같은, 즉 딕셔너리로부터 키 값들을 얻어와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하는, 잘못 입력이 됐네요. 이 위의 구문은 딕셔너리로부터 stud라는 딕셔너리로부터 키 값들을 얻어와서 출력해야 라는 다음의 문장과 동일한 처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키 값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value, 값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다시 for 하기를 딕셔너리에 대해서 values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딕셔너리에 저장되어진 데이터, 즉 값들만을 쭉 얻어낼 수는 있습니다. 자, 물론 150.5가 누구에 대한 키인지를 매칭할 수는 없지만 현재 딕셔너리에 어떤 밸류들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values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keys라는 메서드를 통해서는 현재 어떤 키 값들이 들어있는지, 실제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는 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짝지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짝지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는 문자열들을 여기서부터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도 작성을 해볼 수 있겠네요. 현재 for k로 해볼까요? in 현재 stud라는 딕셔너리로부터 키 값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k라는 변수에다가 담기를 현재 출력해라. 뭐를 출력할 거냐면 stud의 k 항목을 출력해라 라고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각각의 value 값들이 출력이 될 거예요. 현재 이 구문은 딕셔너리로부터 무조건 value 값들을 의미 없는 순서대로 가져와서 출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 구문은 현재 stud라는 딕셔너리로부터 유효한 키 값을 얻어온 것이고 그 얻어온 키에 대한 value 값들을 출력을 하는 것이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출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면 어떤 키에 대한 value 값이 무엇인지를 짝지어 가지고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네모가로 첨자 연산을 썼다 하더라도 문제없는 것이 이미 이 for 반복문에 keys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유효한 키들만 얻어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키가 여기에 사용되어질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겠죠. 자,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키와 밸류에 대한 쌍들을 얻어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좀 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에 대해서 items라는 메서드를 활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수행을 해보면 이 items라는 메서드가 반환하는 건 뭐예요? 딕셔너리에 대해 items의 메서드 결과값을 그대로 출력한 것이고 그 결과값을 봤더니 괄호로 둘러싸여진 한 덩어리인 거죠. 우리 둥근 괄호는 뭐였어요? 튜플이었어요. 즉, 이 딕셔너리로부터 한 데이터에 대한 키와 밸류를 하나의 튜플로 만들어서 얻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얻어내어서 주어진 작업들을 수행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딕셔너리라는 것은 단순 순번의 나열이 아니다 보니까 키에 대한 정보, 밸류에 대한 정보들을 연관시켜서 저장하고 있되 따로따로 얻어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또 연관시켜서 어떤 작업들을 처리하는데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현재 딕셔너리의 모든 정보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스터드라는 딕셔너리에 대해 클리어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클리어 메서드 호출해주면 똑같이 수행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는 빈 딕셔너리구나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것은 현재 딕셔너리에 대한 동작들을 간단하게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식 모드에서는 그저 딕셔너리의 특정 요소를 선택하는 선택식들을 통해 가지고서 간단하게 그 값을 출력을 해봤지만 실제 스크립트 모드 같은 데에서는 간단하게 딕셔너리의 각 요소를 출력하는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반복적인 표현들을 사용을 해서 개별적인 데이터들을 따로따로 얻어내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적절하게 꾸며서 출력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앞서서 리스트 관련한 문제를 풀 때에도 보면 리스트를 출력할 때 네모 괄호 없이 어떻게 출력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던데 리스트라는 것은 순번에 따라 데이터를 나열하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그런 자료 구조잖아요. 그러면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반복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딕셔너리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들의 묶음인데 딕셔너리는 순번에 따라 저장하지 않고 키에 따라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니까 키 값을 얻어내고 그 키 값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처리를 하되 키가 170cm를 넘는 사람만 출력한다 라든가 하면 조건문을 무조건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건문을 하나 더 기입하면 되겠죠.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파이썬 튜터 사이트에서 딕셔너리가 함수와 같이 사용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좀 더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기준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현재 show라는 함수와 add라는 함수를 두었고 s라는 딕셔너리를 show라는 함수에게도 넘겨보고 add라는 함수에도 넘겨봤을 때 어떻게 처리되어질 수 있는가, 또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좀 가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리스트의 경우와 거의 같은 개념인데 리스트의 경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현재 show라는 함수의 정의와 add라는 함수의 정의 구분은 지금 당장 실행될 것이 아니니까 show라는 함수가 있다, add라는 함수가 있다 라는 형태로 처리가 될 거예요. 사실 show라는 이름 그리고 add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곳에 함수 몸체가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show라는 이름, add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함수들, 즉 문장들의 집합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s라는 딕셔너리를 하나 정의를 해보면 현재 역시 전역적인 공간에 만들어진 s라는 이름이 하나의 딕셔너리를 가리키는 형태가 되고 있죠. 자, 우리가 사용했던 일반 기본 자료형의 변수들과 다르게 컨테이너 자료형은 그 자체로 데이터를 직접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현재 여기 s라는 이름의
변수의 어떤 값이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S라는 것은 어떤 한 덩어리에 다수의 데이터들의 묶음을 좀 더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데이터들을 어딘가에다 마련을 해놓고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의 쌍으로 각각의 아이템들을 묶어놓는 그런 자료 구조였잖아요. 데이터들을 묶어놓고 그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S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1호의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S라는 이름이 301호를 가리킨다라고 하면 내가 내 손에 직접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나는 301호를 알려줌으로써 301호의 데이터가 있다라는 형태로 다수의 데이터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와 비교를 해봅시다. 현재 S라는 딕셔너리는 하나의 참조값, 즉 데이터가 어디에 있다라는 정보를 S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9번째 줄에 N이라는 변수는 N이라는 변수가 직접 값을 갖고 있는 거죠. 내 손에 데이터를 직접 들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S라는 딕셔너리나 혹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리스트라는 것은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일종의 참조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변수와 살짝 다른 특징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특히 함수와 같이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면 show라는 함수로 호출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가 봅시다. 현재 show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지면서 이 함수는 매개 변수 d를 갖잖아요. 자, show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 show라는 함수 안에 지역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매개 변수로 d라는 변수가 만들어졌고 그 d라는 변수가 s라는 인수를 전달받았어요. 그런데 이 s는 현재 뭘 갖고 있느냐? 현재 이런 데이터들을 직접 갖고 있다면 그것이 복사돼서 전달되어질 테지만 이 값들을 직접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값에 대한 참조값을 갖고 있는 변수였어요. 아까 가정하기를 301호다라고 하면 301호라는 하나의 참조값이 전달되어짐으로써 이제 S도 D도 모두 다 이 데이터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에요. 데이터의 복사본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를 전역적인 공간에서는 S라는 이름으로 show라는 함수 안에서는 지역적으로 D라는 이름으로 같은 데이터를 가리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우리 앞서서 비유를 들기를 내가 감자 하나를 깎아줘 라고 할 때에는 감자를 내가 직접 하나의 데이터를 직접 전달해주면 되었지만 감자를 10박스 분량을 깎게 일을 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걸 내가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301호의 감자 있으니까 가서 깎아놔 라고 부탁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저 함수로 호출하는 나와 어떤 주어진 일을 수행을 하는 함수 사이에서는 하나의 주소값, 하나의 참조값, 즉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만 전달받음으로써 그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수의 데이터들을 일일이 복사해서 전달받는 방법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함수가 호출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함수 안에서는 하는 일이 보니까 d라는 딕셔너리로부터 하나의 키 값을 얻어 p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보면 첫 번째 키 값은 딕셔너리로부터 11이라는 값을 가져왔다라고 하면 이 11이라는 키 값을 가지고서 해당하는 밸류 값들을 접근을 해서 출력을 해주게 되겠죠. 현재 키 값과 데이터 값을 각각 같이 출력을 하도록 했어요. 11번은 홍이다 라는 형태로 출력이 되어지고 그 다음 요소 가져와 봤더니 이제 키 값으로 33이라는 값을 가져왔어요. 이후 현재 33은 김이다 라고 또 그 다음 값 가져오게 되어지면 이제 55라는 값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55라는 값은 현재 2다 라는 형태로 현재 딕셔너리에 저장되어 있는 각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키 값에 근거해서 반복적으로 모든 요소들을 다 출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출력까지 수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수행할 것이 없기 때문에 포문을 빠져나오고 함수를 종료해서 자동으로 호출축으로 복귀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add라는 함수를 호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다 하더라도
함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직접 복사하지 않고 하나의 참조값만 전달해 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함수출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add라는 메서드를 보면, 자, add라는 메서드는 역시 현재 딕셔너리를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add라는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는 매개 변수 s로, 매개 변수들은 꼭 이름을 다르게 해줘야 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매개 변수 s로 현재 딕셔너리에 대한 참조를 그대로 전달받았어요. 호출 측에서 전역적인 공간에 s라는 이름이 있지만 지역적인 공간에 또 s라는 이름을 두면 지역 변수가 따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add라는 함수 안에서는 이제 이 s라는 것은 역시 전역적인 공간에 있는 이 딕셔너리와 같은 딕셔너리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현재 s라는 딕셔너리의 0번이라는 키 값으로 none이라는 값을 추가해라 라는 처리를 하게 되어지면 현재 s라는 딕셔너리가 이 매개 변수 이름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지만 얘가 가리키는 이 딕셔너리에다가 현재 하나의 아이템을 새로 추가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 추가가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추가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함수의 마지막 문장을 수행을 하고 나서는 함수는 특별히 반환값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호출촉으로 복귀하면 되는 것이고, 이 add라는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변수,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한 변수들은 모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없어져 버리고 호출축으로 돌아왔을 때 보면 이 딕셔너리에는 0이라는 번호에 0이라는 키값에 none이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1호다 라고 하면 301호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더 갖다 놔 라고 한다면 그 갖다 놓는 작업이 끝났을 때 301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추가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수가 종료되어진 후이지만 s라는 딕셔너리에 대해서 0번 키 값에 대한 내용을 출력해라 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대로 출력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컨테이너 자료형은 단일 변수와 다르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함수 인수가 매개 변수로 전달될 때 값이 복사돼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참조값, 이 영역에 대한 참조값, 일종의 주소값이라고 생각해도 좋겠고, 주소값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으면 그냥 참조값이라고 합시다. 참조값 자체가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한 내용들이 바로 원래 이 호출 측에 있었던 원래 딕셔너리에 직접 반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복사본에 반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본에 직접 반영이 되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함수가 해당하는 값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호출축으로 복귀하고 나면 함수 내부에서 변경된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진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컨테이너 자료형들을 사용을 해볼 수 있는데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자료형들을 생성하고자 했을 때 보면 괄호 모양에 따라 서로 다른 자료형들이 생성되어진다 주의하고, 튜플은 리스트와 거의 똑같이 순서에 따라 데이터를 저장하되 수정할 수 없는 상수들의 묶음이 튜플, 수정할 수 있는 변수들의 묶음이 리스트이다. 딕셔너리는 순서와 상관없이 특정 키에 대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장 구조이다 정도로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문자열하고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문자열은 누구랑 제일 비슷해 보일까요? 문자열은 튜플하고 많이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문자열 같은 경우도 한번 만든 다음에는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튜플과 비슷한 특징들을 지니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히 리스트나 딕셔너리는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점 좀 주의하고, 딕셔너리는 순서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키 값에 의해 접근한다라는 점 역시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